적막한 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낡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엔 3개의 모니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는 다양한 얼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얼굴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얼굴들. 리아는 그런 얼굴들을 고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좀 더 부드러워야 해.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의심하지.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리안. 본명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은 이 남자는 과거에 뛰어난 프로그래머였다. 하지만 돈과 자극을 줬다가 사이버 범죄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의 한 허름한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현재의 일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완벽한 여성 하나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름은 세라. 나이는 30 초반. 서울 명문대 출신의 해외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는 유명 투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정. 그는 마치 소설을 쓰듯 그녀의 삶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었다. 세라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순한 유혹이 아니다. 그녀는 마음을 사로잡고 신뢰를 얻고 결국 돈을 빼앗는다. 그것이 리안의 프로젝트였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자. 리안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가상의 인물 세라를 SNS에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 명품 가방, 강아지와 함께한 일상 등이 올라왔다. 그 모든 것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과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였다. 하지만 너무도 진짜 같았다. 누가 봐도 세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따뜻하고 지적이며 세련된 여성, 외로움에 지친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상대였다. 며칠 후 리아는 데이팅 앱에 세라의 프로필을 등록했다. 곧바로 수십 명의 남성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그중 한 명, 50대 초반의 금융업 종사자 박진수를 선택했다. 진수는 혼자 살고 있었고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은 남자였다. 세라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진수는 조금은 놀란 듯 답을 보냈다. 이런 분이 왜 데이팅 앱을 하세요?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요. 세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말투는 AI 챗봇이 생성한 것이지만 리아는 그 뉘앙스를 조절하며 진짜처럼 들리게 다듬었다. 그렇게 가짜와 진짜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리아는 세라라는 인물이 단순한 얼굴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더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예쁜 얼굴 하나로는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믿고,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까지 자세히 설계되어야 했다. 세라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리아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모니터를 하나 더 열고 인기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분석했다. 그들의 식단, 여행 스타일, 말투, 취미,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까지 꼼꼼히 메모했다. 그렇게 쌓인 정보는 세라라는 인물의 성격을 더욱 구체화해줬다. 세라는 요리를 즐기고 특히 건강식을 좋아하는 여성으로 설정되었다. SNS에는 아보카도 토스트와 그릭 요거트, 직접 만든 샐러드 사진들이 올라갔다. 또한 동네 작은 책방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게시되었다. 그녀는 단지 겉모습이 화려한 여성이 아니라 내면까지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직업도 중요했다.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어야 했다. 리아는 그녀를 싱가포르 본사의 글로벌 투자팀 과장이라는 설정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았다. 또 해외 근무라는 점이 그녀의 신비로움을 더해줬다. 학력도 깔끔하게 맞췄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는 이력. 이 모든 정보는 실제 학교의 졸업자 명단을 참고해 유사한 이름으로 꾸며졌다. 그리고 취미. 그녀는 와인을 좋아하고 요가를 즐기며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SNS에는 강아지와 함께 찍은 영상,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하는 모습,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는 사진이 게시되었다. 물론 모두 합성된 이미지였지만 진짜처럼 보였다. 이제는 목소리도 필요해. 리아는 텍스트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라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 약간은 지적인 어조.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사를 입력하면 세라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목소리는 영상통화 때 활용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영상은 더 복잡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세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말하는 영상을 제작해야 했다. 리아는 수십 개의 얼굴 데이터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표정을 연출했고 배경에는 고급 아파트나 호텔 방을 합성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미소 지으며 따뜻한 인상을 주었다. 이 모든 작업은 몇 주간 밤을 새며 이루어졌다. 리아는 완성된 세라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어. 그는 다시 데이팅 앱을 켰다. 이제 세라는 단순한 가상인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박진수는 52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 혼자 산다. 한때 잘 나가던 금융회사의 지점장이었지만 몇 년 전 퇴직한 뒤로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혼 후 딸과는 멀어졌고 말동무 하나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데이팅 앱에 가입했지만 젊은 여성들과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세라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진수 씨. 사진에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처음엔 장난이려니 했다. 이런 매력적인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다. 식사는 했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때로는 사진도 보내왔다.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 출장 간 싱가포르의 야경 독서 중인 모습, 모두 자연스럽고 진짜 같았다. 세라 씨는 참 바쁘신데도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진수 씨와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힘들었던 날에도 진수 씨 대화 덕분에 웃게 되거든요. 세라의 말은 따뜻했고 진수는 매일 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리아는 진수의 반응을 보며 세라의 말투와 응답 타이밍을 점점 더 섬세하게 조정했다. AI는 진수의 감정 변화에 따라 응답의 통과 내용을 바꾸며 점점 더 신뢰를 쌓아갔다. 몇 주가 지나자 진수는 세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아직 직접 보진 못했지만 느낌이 좋아.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진수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만큼 세라의 세계는 정교했고 거짓이라 느껴지지 않았다. 영상통화도 한 번 시도됐다. 흐릿한 조명 속에서 세라는 등장했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와 입모양도 자연스러웠다. 호텔 방이라 조명이 안 좋아요. 출장 와 있거든요. 진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현실감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수 씨,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에요. 투자 쪽 일이긴 한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순간 리아는 모니터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이제 진짜 사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무슨 일인데요? 진수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직 공개되기 전이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요즘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꽤 좋아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싱가포르 본사에서 진행 중인 거라 믿을 만해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걸 말씀하세요? 진수 씨는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운명 같고요. 그 말에 진수는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그녀에게 신뢰를 느꼈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었다. 리아는 감정을 자극할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했고 세라의 말에는 진심처럼 느껴지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제 진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관계를 맺었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돈이라는 형태로 리안의 손에 쥐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기는 가장 따뜻한 말로 시작된다. 며칠 후 세라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수 씨, 그때 말씀드렸던 그 투자 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들기도 했지만 셀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 네, 들어볼게요. 세라는 자신이 싱가포르 본사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내부 고위 투자자들만 아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수익률, 짧은 회수 기간, 무엇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건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예요. 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시작은 소액으로 해도 괜찮고 수익률이 보장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살짝 넣어봤는데 일주일 만에 15% 수익이 났어요. 진수는 놀랐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해?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세라의 진심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얼마부터 가능한데요? 1,000만 원 정도부터 가능해요. 물론 원하시는 만큼만 하셔도 돼요. 그날 밤 진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뉴스도 검색해봤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다시 검색했다. 어렵고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세라는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다. 며칠 뒤 진수는 세라에게 돈을 송금했다. 처음엔 500만 원. 처음이라 소액부터 해볼게요. 세라는 환한 미소로 고마움을 전했고 며칠 후 진수에게 실제로 수익이 입금되었다. 정확히 57만 원. 그는 믿기 어려웠다. 정말 말한 대로 수익이 생겼다니. 진수 씨, 축하드려요. 잘 선택하셨어요. 그 이후 진수는 점점 더 마음을 놓았다. 다음번엔 2천만 원, 그 다음엔 5천만 원. 금액은 점점 커졌고 세라는 여전히 늘 다정하게 챙겼다. 아침마다 잘 주무셨어요? 밤마다 몸은 안 피곤하세요? 라는 인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세라 이야기를 꺼냈다. 아니 진짜 괜찮은 친구야. 똑똑하고 따뜻하고 뭔가 믿음이 가.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야, 혹시 그 여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아니냐? 진수는 움찔했지만 곧 영상통화도 했고 돈도 실제로 벌었어. 라며 말을 돌렸다. 그러나 친구의 말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진수는 다시 세라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았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완벽한 일상사진, 고급 레스토랑, 푸른 바다, 와인잔을 든 그녀의 미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 사진과 배경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아닐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세라를 믿고 싶었다. 지금껏 함께 해온 시간, 나눈 말들,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모두 가짜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리아는 바로 그런 인간의 감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덫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만들어낸 가짜 사랑은 진수의 마음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다. 진수는 어느새 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에게 세라는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위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진수는 알지 못했다.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리안의 본격적인 사냥은 진수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라라는 가상의 여성은 이미 여러 명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진수처럼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58세의 김현도 씨. 그는 정년 퇴직을 앞둔 은행원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은퇴를 앞두고 느껴지는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아내와는 사이가 소원했고 자녀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다. 그 역시 데이팅 앱에서 세라를 만나게 됐다. 세라는 그에게도 똑같이 다정했다. 현도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 말에 현도는 울컥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신뢰가 쌓였다. 같은 시간 부산에 사는 이정훈 씨는 자신의 사업 실패 이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고민 중이었다. 세라와의 대화는 그에게 희망이자 위로였다. 그녀는 정훈 씨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이에요. 라며 격려했고 정훈은 그런 말을 믿고 싶었다. 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각 피해자의 연령대, 말투, 감정 상태를 분석해 그에 맞는 대화 스타일과 목소리 톤을 세례에게 적용했다. AI는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했고 어떤 말이 더 효과적인지도 끊임없이 학습했다. 각 피해자에게는 조금씩 다른 투자 기회가 제공됐다. 어떤 이는 부동산 관련 가상펀드, 또 다른 이는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투자로 포장되었다. 중요한 건 실제 수익처럼 보이는 돈이었다. 리아는 처음에는 일부러 소액의 수익을 입금하며 신뢰를 심었다. 거 봐요. 제가 괜히 소개해드린 거 아니죠?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리안의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세라라는 인물은 어느새 5명, 10명, 15명에게 동시에 대화를 걸 수 있는 자동화된 감정 조작 기계가 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 모두가 세라를 자기만의 인연이라 믿었다. 그날도 리아는 모니터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수많은 화면 속 남성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곧 또 하나의 입금이 오겠군.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떴다. 접속 시도 실패, IP 추적 가능성 감지, 리안의 미소가 사라졌다. 누군가가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리안은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서버의 접속 경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흥미롭군. 누가 시작했는지 보자. 그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또 다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라와 나눈 대화가 많아질수록 진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떨쳐지지 않는 불안이 있었다. 며칠 전 친구가 말한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그 여자 실존하지 않는 거 아냐? 진수는 다시 세라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봤다. 사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일상도 활기차 보였지만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구도가 자주 등장했다. 배경도 반복적이었다. 레스토랑은 달라 보였지만 의자 모양이나 조명이 같았다. 그리고 영상통화. 분명 했던 적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늘 어두운 배경에 얼굴만 간신히 보였다. 빛이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않아 눈이 선명히 보인 적도 없었다. 처음엔 호텔이라 그런가 했지만 자꾸 떠오르는 의심을 이젠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인 김현도 씨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최근 지인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가 이 사람 모델 사진 아닌가 라는 말을 들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직접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놀랍게도
세라와 비슷한 모습의 여성이 여러 광고 이미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건 뭐지? 현도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곧 조심스럽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경찰 출신인 대학 동창 정태호를 떠올렸다. 정태호는 한때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했던 인물로 지금은 개인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도는 그를 만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태호야, 내가 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태호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상당히 치밀한 사이버 범죄일 수 있어. 내 메시지 기록, 입금 계좌, 그리고 영상 통화 자료 다 정리해줘. 그날 밤 태호는 세라의 SNS 계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배경 반복 패턴, 게시 시간의 규칙성 등을 확인하면서 그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건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다. 자동화 시스템이야. 그리고 마침내 영상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면을 캡처해 색상 분석을 해보자. 딥페이크 기술의 흔적이 포착되었다. 표정 움직임과 목소리, 싱크가 완벽하지 않았다. 아주 미세했지만 전문가인 태호의 눈에는 충분히 이상했다. 확실해. 가짜야. 태호는 리안의 서버에서 흘러나온 IP 주소 일부를 추적해보기 시작했다. 몇 차례 우회를 거친 흔적이 있었지만 한순간 노출된 위치 정보가 동남아시아의 어느 허름한 지역으로 표시되었다. 거기는 익명성이 보장된 서버 호스팅 업체들이 밀집한 곳이었다. 그는 곧장 인터폴에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고 동시에 피해자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함께 단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판을 끝낼 준비를 해야지. 그 사이에도 리아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빠르게 시스템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한 걸음 앞서가고 있었다. 진실은 이제 천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 한쪽에 별도로 마련해둔 분석실로 향했다. 벽면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세라가 사용한 SNS와 메시징 앱의 트래픽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 녀석, 생각보다 조심하군. 태호는 중얼이며 화면을 넘겼다. 리아는 VPN을 2중 3중으로 우회해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있었고 모든 통신 기록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겐 수사관 시절 쌓은 촘촘한 추적 경험과 민간 전문가로서의 실전 감각이 있었다. 그는 로그 기록의 틈을 파고들어 마침내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하루는 서버 접속 기록, 중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VPN이 풀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IP는 말레이시아의 외곽 도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호는 인터폴에 다시 연락해 해당 지역에 있는 협력 수사관들과 연락을 취했고 동시에 피해자 커뮤니티를 통해 또 다른 자료들을 수집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으며 모두 세라와 유사한 말을 들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랑해요. 당신만은 특별해요. 믿고 싶어요. 그 말들은 복사한 듯 반복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들에 감동했고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었다. 태호는 그 점이 안타까웠다. 누군가의 외로움과 진심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을 찢는 범죄였다. 한편 리안도 태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시스템에 설치된 감시 모듈이 불규칙한 접속 시도를 포착한 것이다. 누군가 내 시스템에 접근하려 하고 있어. 리안은 아지트 안의 시스템을 모두 백업하고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려 애썼고 서버 위치도 가상 환경으로 바꿨다. 동시에 세라의 계정 일부를
폐기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가상의 여성들을 생성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 계좌, 전송된 메시지, 딥페이크 영상의 메타 정보, 태호는 그 모든 조각을 이어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태호는 영상 통화 중 세라의 눈동자 반사에 아주 희미하게 비친 모니터 화면의 내용을 분석했다. 거기에는 리안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있었다. 이건 딥페이크 자동 생성 툴. 이제 확신이 섰군. 태호는 기자 출신의 지인과 함께 관련 사실을 정리해 폭로 기사 작성을 시작했다. 그는 대중에게 알리고 경찰과 공조해 빠르게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이제 리안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안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추적자의 그림자가 그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태호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딥페이크 자동 생성 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피해자 다수의 정황 증언, 그리고 말레이시아 외곽에서 유출된 IP 기록까지. 모든 퍼즐 조각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입증하고 리안을 체포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와 실제 활동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인터폴과 협력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한편 한국 경찰도 태호의 신고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이미 수천만 원 이상을 잃은 이들도 있었고 충격의 실어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함께하는 피해자 모임 덕분에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야. 누군가 우리 마음을 악용한 거야.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차례예요.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얼굴을 드러냈고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며 세라라는 인물에 대해 증언했다. 결국 태호가 준비한 기사와 증거가 한 방송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 AI 여성의 미소 뒤에 숨은 악마. 당신의 연애는 조작되었는가? 방송이 나가자마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포털은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고 SNS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안타까운 사연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반복되었다. 영상통화는 항상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배경은 다 달랐지만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감정선이 너무 일정했다.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상하게 여겼던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리아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몹시 당황했다. 그는 분명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딱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인간의 직감이었다. 아무리 기술이 완벽해도 인간의 감정과 공감력은 쉽게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모든 시스템을 잠그고 아지트의 장비를 철수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리안의 모니터의 경고창이 떴다. 접속 경로 차단, 현지 수사 당국의 추적 중. 리안은 이를 악물고 코드를 입력했다. 아직은 안 돼. 그는 서버를 강제 종료하며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태호는 현지 경찰과 함께 리안의 활동 가능 지역 3곳에 대해 급습 작전을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그중 한 건물에서 정체불명의 한국인이 체포되었다. 그가 쓰던 방 안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각종 모니터, 가상화 장비, 음성 합성기까지 딥페이크 범죄의 증거들이 가득했다. 태호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세라는 더 이상 누구의 마음을 속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피해자 커뮤니티에 한 줄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우리의 진실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했어요. 이제 다른 누군가는 안 속일 거예요. 리아는 체포되었지만
그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자 수사팀은 그의 전자기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계정, 가짜 프로필, 딥페이크 영상 파일들,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수사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테오는 인터폴 소속 사이버 수사팀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한국 경찰에도 보고를 이어갔다. 그는 리안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했는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보호 대책까지 함께 제안했다.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언론은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사랑을 미끼로 한 AI 사기극, 딥페이크의 공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자, 세라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였다. 그중 박진수는 뉴스 인터뷰에 얼굴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태호의 설득으로 용기를 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누군가 또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수의 진심 어린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온라인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당신은 속은 게 아니라 속이게 만든 세상이 잘못이다. 한편 태호는 리안의 하드디스크 안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프로젝트 파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가상의 여성 에린이란 이름과 함께 일본 미국 시장을 노린 확장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야.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의 일원일 수도 있어. 태호는 즉시 인터폴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한국 경찰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리안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인물 탐색도 시작되었다. 그 사이 피해자 커뮤니티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온라인 상담가, 심리치료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어느 날 커뮤니티의 한 피해자가 글을 올렸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희생자이자 증언자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면 세라는 계속 살아있었겠죠. 진실은 이제 감춰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현실을 직시했고 기술의 이면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리안의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엔 오직 탐욕과 공허만이 남아있었다. 리안의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법정은 언론으로 가득했고 방송 카메라가 출입을 제한받았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했다. 가상의 인물 세라가 만들어낸 파장은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피고석에 선 리안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태호가 모은 자료는 강력했고 검찰 측은 피해자 18명의 구체적인 진술과 송금 내역, 딥페이크 기술 사용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피고는 인간의 외로움을 이용해 AI 기술을 통해 가짜 인물을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감정과 신뢰를 겨냥한 비인간적인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은 숨죽인 채 듣고 있었다. 마침내 리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세상과 거래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원했고 나는 그 사랑의 형상을 팔았다. 그것이 죄라면 나는 모두가 원한 거울을 만들어준 죄다. 그의 말은 차가웠고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재판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그날 이후 피해자 모임은 하나의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미러 프로젝트라 이름 붙여진 이 모임은 기술 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AI 교육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박진수는 이제 상담사 교육을 받으며 다른 중장년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거울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도구예요. 세라가 비춘 건 외로움이었고, 그걸 인정한 후에야 나는 진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한편 정태호는 국내외 사이버 수사 교육 강사로 나서며 기술 윤리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그의 강연 마지막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기술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기도 하고 거짓을 비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